포트폴리오는 특정 섹터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그쪽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다른 업종 이런 쪽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고 2차전지 올인했던 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는 비중 조절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재편해라라고 말씀 못 드리겠다고 왜 애매한 구간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2차전지를 좀 계륵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확 벗겠다고 덤비기에는 좀 애매한. 최근 2차전지 주가와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캐즘 구간이라는 걸 갖다 이제 재작년 가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산업의 성장이 이제 나타나는 구간 속에서 갑자기 그 얼리어답터들 구매가 끝나고 나면서 정체가 되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체 구간이 여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산업에 대한 투자 판단을 좀 오판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과잉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전기차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쪽은 뭐 보조금 준다 하면 너도 나도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업을 세우고 난리를 치는 나라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그 한꺼번에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 성장 자체는 크게 올라가질 못하고 살짝 정체되는 상황에서 역성장은 아니에요. 정체가 되는 구간에서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물건이 그만큼 안 나가니까 구정비 부담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서로 덤핑을 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이게 공급 과잉으로 나오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소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특히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존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그게 작년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난 기사를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를 놓고 보면은 1분기 때 증자 자본 조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G화학은 이제 교환사채 발행으로 대체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아마 추가 자금 조달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조달 이슈들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투자를 과하게 하다 보니까 고정비 부담이 커진 거고 투자가 과해지니까 결국은 덤핑이 나오면서 이제 소재 가격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재고가 이제 적자 손실로 이제 많이 나가게 되죠. 비싸게 산 재고를 제값을 못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1분기가 유럽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했어요. 그것도 20%대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역성장을 했다는 거죠. 수혜를 전혀 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탑재가 됐고 중국 배터리가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수혜를 못 보고 LFP 쪽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소위 3원계 배터리인데 중국에 이제 저사양 버전들이 많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북미 쪽은 또 성장을 했는데 불구하고 약간의 딜레마는 성장했던 거 대비로 해가지고 이제 재고 소진 이슈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나가질 못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미국에서 이제 감세 법안 BBB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하원 통과가 됐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사실상 25년에 폐지하는 걸 집어넣었죠. 이거는 이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태액 공제를 해주고 요즘은 이제 1개월 뒤에 바로 이제 돈을 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꽤 컸거든요. 7,500불 정도 되는데. 근데 그걸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MPC 같은 경우는 2032년에서 25년으로 또는 27년으로 줄인다고 했다가 크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31년으로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뭐 정리가 되거나 말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나온 데다가 캘리포니아 주가 지금 시행하기로 했었던 2035년 되면 내연기관차를 캘리포니아 주 내에선 판매하지 못하게끔 법안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막는 저지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는 당연히 소송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전기차 판매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거기는. 근데 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갖다가 11개 주 쪽에서 채택이 됐었는데 이게 자동차 시장의 40%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막아버린다고 그러면은 전기차의 확장성 이게 많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계속 이게 문제가 성장을 하는데 제약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눌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반대매매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매도가 부활이 됐잖아요. 4월 2일부로. 그때 공매 물량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게 또 2차전지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2차전지 쪽을 또 두들긴 거는 CATL 홍콩 증시 상장하면서 7조 5천억을 추가 장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2025년 1분기 전 세계 배터리 탑재량이 전년 대비해서 38.8%가 성장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서 CATL이 40.2%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평균 이상은 됐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CATL이 그 84.9기 약 85기가와트
그 물량만큼이 탑재가 됐는데 비아드가 37기가와트, 글로벌이 221.8기가와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3사가 합산한 게 41.7기가와트입니다. 그러면 사실 비아드보다 조금 많은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쪼그라든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역성장, 특히 이제 SDI가 많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그 배터리 시장 자체는 성장을 했지만 우리는 되게 좀 어려운 구간, 힘든 구간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 제가 1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6개 업체들, 큰 회사들 위주로 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는 별로 보이질 않죠. SDI 같은 경우는 1분기 바닥 이후 개선 전망, 그런데 4천억 적자가 났다는 거. 그리고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제 양극재는 QQ 대비로 해서는 30% 성장을 했지만은 이거 역시도 뭐 2분기 실적도 그냥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였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이 너무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염수 공장 준공을 연기했고, 그래서 정상 가동은 27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이게 1분기가 상대적으로는 좋았는데 물론 AMPC 효과로 이제 흑자가 3,750억이 나긴 했지만 여긴 특징이 2분기에 오히려 1분기보다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엔솔이 좀 주가가 많이 좀 빠지는 느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G화학은 지금 화학업종 자체도 별로 좋지 않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요 알짜 사업들을 정리를 해나가면서 2차 전지에 좀 소재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거 보면은 캐퍼는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3만 톤을 축소하고, 유가락은 긍정적이지만 양극재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얘기해서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관세 여파로 해서 캐나다 공장 건설을 일단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고객 현지화 전략, 요걸 통해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납품을 하려고 지금 목표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요. 포스코홀딩스야 뭐 워낙에 철강 쪽에서 이제 흑자가 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은 일단 올해 숫자가 크게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보면은 P라든지 PB를 놓고 봤을 때 PB야 뭐 이제 LG화학이나 SDI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P2를 놓고 봤었을 때는 올해 당장에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어떤 상황인가요? 다 어렵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업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개선 속도 자체가 되게 느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최소한 나이키형은 돼야 되고 V자가 되면 더 좋지만은 그건 기대 안 하더라도,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노이즈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선방하지 못하고 중국 업체들이 이제 많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노이즈라든지 여기에 우리 또 자금난 때문에 어쨌든 간에 증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피할 수가 없었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업체인 퓨처엠이 조단위 증자를 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자금 확충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한 4천억 정도 증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을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당장에 뚜렷하게 뭐가 달라질 거는 보이질 않고 있다. 그게 제일 답답한 겁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에 리튬 가격 회복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제 공장 준공을 내년으로 좀 뒤로 밀어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일정도 조정 들어갔고요. 이건 에코프로 그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미국 정책 변경, 그 노이즈, 그 얘기는 트럼프 행정부는 어쨌든 간에 지금 내연기관차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더 치사한 거는 그동안 전기차에 적극적이었던 GM조차도 캘리포니아 쪽에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했던 법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로비를 또 참여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어려운 구간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중국만큼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정부가 막대한 이제 자금 지원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여기는 사실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게 가능하지만 일단 해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도 뭐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지원을 좀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성장을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2차 전지 기술 자체가 지금도 뭐 앞선다 아니다 말이 많지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쉽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치고 올랐냐면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을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엔진이 장착된 내연기관에서는 승부가 안 날 거라고 봤었는데 전기차 쪽에 배터리를 보고 나서 자기네들이 갈 길이 이쪽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뭐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장착을 하고 중국 산이라도 중국 업체 거가 아니면은 아예 탑재도 못 시키게끔 보조금제를 갖다가 아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성장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면에서 이제 규제 요건도 많지만은 정부가 정책 자금 지원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조금 견딜 수 있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제품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캐즘이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 없이 일단 미국으로 강하게 베팅을 했던 게 지금 후유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반성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어떤 신규 사업을 하든 아니면 2차전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건 기업적인 측면에서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앞선다 이런 것보다는 생존 구간이라고 놓고 볼 때는 현금 흐름에 맞게 일단 투자 일정 조율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결국 가가지고 중국산 배터리 안 쓸 거면은 한국산 배터리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일단은 뭐 석유 회사 이쪽을 뒷배경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기차 쪽을 좀 힘들게 만들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아직 상원 통과는 안 했거든요. 그 BBB 법안 자체가 상원만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반대하는 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반대를 해버리고 또 시간을 끌고 하면서 보조금이 어영부영 또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차라리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당장에 뭐 연구개발비를 엄청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ATL 그 연구원 수가 4만 명이라는데 우리 전체 연구 인력이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지금 당장에 뭘 하는 것보다는 좀 살아남으면서 시장을 가져갈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재무적인 리스크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제품 개발에 있어서 어쨌든 뒤지지 않게 뭐 이번에도 보니까 LMR 관련해가지고 개발했다는 데 나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신제품 쪽 특히 지금 중국이 그 나트륨 배터리 개발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기술 개발 열심히 하고 재무 리스크 관리 잘 하고 그러면서 조금 지금의 어떤 난맥이 좀 벗어나길 좀 일단 기다리는 게 순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기존 2차전지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제가 투자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해가지고 2차전지 얘기 처음 끊을 때부터 포트폴리오 전략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종목을 다 2차전지로 하는데 한 종목이 아니라 그 뭐 5종목에서 뭐 종목 사고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던데 포트폴리오는 특정 섹터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그쪽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그쪽의 어떤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다른 업종 이런 쪽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고 2차전지 올인했던 분들이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은 저도 계속 요즘 들어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비중 조절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재편해라라고 말씀 못 드리겠다고 왜 애매한 구간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은 바닥 구간에 들어선 것 같은데 이게 돌아서는 게 이제 속도가 너무 완만할 것 같아서 애매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2차 전지를 좀 계륵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확 먹겠다고 덤비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 일단은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나오려면 유럽 시장에서 일단 시장 점유율을 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책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국면이 좀 나와야 될 거고 지금이 어쨌든 정책적으로 봤을 땐 최악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온 상황이니까 이거보단 좀 완화되는 어떤 그림이 좀 보여지면 그래도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업황은 지금 보면은 조금 애매하게 좀 L자 구간일 가능성 그게 좀 우려스럽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준다면 뭐 어설프게 나오는 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렇지만은 포트 리밸런싱을 그때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이든 초기 때는 모든 조건을 갖춘 성장의 어떤 그림이었었고 그래서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건데 지금은 좀 여건이 이제 발목까지 잡힌 상태다 보니까 많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재무 리스크 보셔가지고 기업이 생존 가능한 기업인지 여부 이런 거 체크하시고 혹시 추가 증자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반등이 여기서 한 30-40% 나와준다? 한 30% 내외만 놔준다고 그러면 저는 일정 부분은 좀 포트 리밸런싱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도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는 꽤 올랐죠. 한 6, 70% 올랐고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빠져있긴 하지만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었던 거는 돌아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그만두겠다는 얘기 하면서부터 반등했고요. 경영에 집중하겠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FSD 상용화 이슈가 부각이 됐고요. 또 이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현재 국면은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저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 모멘텀은 결국 FSD가 아마 6월인가 이제 오스틴 쪽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한 10대 모델 Y를 가지고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 수천대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그럼 그거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FSD 가지고 현재 많은 자동차 업체들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협상이 되겠죠. 이야기 중이라고 이제 했다는 거는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모멘텀을 장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수십만 대를 갖다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의 그림이 강하게 나올 거고 안 될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개월 내 로보택시 1000대 도달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은 10대에서 시작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는 26년에 생산량을 10배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는 수천 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0배라고 하면 수만 대겠죠. 수천 대라고 하는 게 뉘앙스가 좀 애매한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대 넘어가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정도 확대할 거고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움직임은 앞으로 향후 미래 먹거리로서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로봇 쪽이 본격화되려면은 지금과 같이 3분기 배터리 이런 쪽 말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한번 충전하고 나서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8시간은 돼야지 한 2시간 하고 또 충전 1시간 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게 될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처럼 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생산량 10배 확대 이거는 테슬라 자기네 공장에만 갖다 집어넣어도 꽤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외 판매용이냐는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표 주가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이제 낮게 본 데는 여전히 뭐 200달러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한 400달러 중반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FSD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로보택시가 10대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이게 뭐 1000대 넘어가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주가는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그거를 좀 지켜보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넘버1은 미국이고 넘버2는 중국입니다. 근데 사실 하드웨어 쪽으로 보면 중국이 넘버1이고요. 넘버2가 미국이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강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유니트리가 이제 상용화 선언을 했고 2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나온다. 테슬라는 이제 2만 불 미만을 목표지만 지금은 2만 불보다 훨씬 비쌀 것 같고요. 국내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름만 휴머노이드. 현재는 적극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참여 선언을 했거나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미국 회사로 지금 돼 있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최대 주주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옵티머스 못지않은 지금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는 2050년까지 로봇이 이제 10억대 매출 5조 달러 이렇게 이제 될 거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만큼 성장이 클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최근에 개성에서 언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 5조 달러 시장이라고 했는데 2050년 휴머노이드 판매는 최대 4조에서 7조 달러. 그러니까 뭐 5조 달러를 중간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4년 글로벌 20대 자동차 매출 합계 대비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순한 하드웨어, 몸통 빼고 정비,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이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 산업이고요. 이 시장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아까 이름만이라고 했지만 그걸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현대차가 자동차 만든 거는 미국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한 7, 80년 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넘버 3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 능력이나 집중력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건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떻게 할 건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특히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구 감소가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들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로봇으로서 역할을 또 감당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이미 이제 그 휴머노이드 생산에 본격 진입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중국보다는 조금 차별화돼가지고 제품이 좀 이제 활용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출연하고 또 이제 역할을 좀 감당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테슬라의 주요 매출은 어디서 나오며 기대되는 호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땐 자동차가 지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입니다. 매출이 139억 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27억 달러, 그 다음에 서비스 매출이 26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자동차 매출이 아직은 크죠. 왜냐면은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쪽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이제 FSD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맞물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난 분기 실적은 사실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배기가스 배출업체들 한테 탄소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이제 받는 수익인데 그거 아니었으면 적자였고요. 그래서 지난 1분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 도지 임기가 이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빨리 복귀해가지고 오늘 아까 이미지 보니까 회사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하는 것처럼 연출한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어쨌든 자기는 전념을 다해서 이제 회사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걸 이제 표현한 거겠죠. 어쨌든 현재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 에너지 쪽의 매출 성장 자체가 28%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이거는 결국 또 2차 전지하고 또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관련해서는 여기는 그동안 LFP 배터리를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많이 써왔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중국 거를 다 못 쓸 테니까 적어도 미국에 있는 건 못 쓸 테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기차가 판매가 늘면은 FSD의 이제 주도성 강화가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번에 로보택시 출시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위기 이런 게 확장성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동차 판매량은 사실 유럽에선 지금 찍힌 것 같아요. 4월 달도 되게 부진했던 것 같고 한데 자동차 판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에너지하고 서비스 쪽이 되게 이제 중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올라오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로봇 시대에 그리고 있는 비전이 어떻게 되나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공장 자동화 또는 가사 노동을 지원하고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과의 이제 소통. 이게 이제 사실 살짝 겁나는 거는 이렇게 소통까지 하게 되면 이 로봇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 말을 들을까? 걱정도 좀 되는데요. 근데 아무튼 지금 그 머스크가 25년 3월 달에 뉴럴링크를 미국 특허 상표청에 이제 냈는데 거기에 이제 텔레파시, 텔레키네시스, 그다음 블라인드 시아트라고 하는 거를 출연을 했대요. 이게 이제 마음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시대의 구체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로 하거나 뭐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라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한다라는 얘기죠. 좋게 보면은 이제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안 좋게 보면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제 부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이제 우려도 좀 있죠. 그리고 이제 텔레파시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 뇌파로 또 뭐 팔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거, 이거 저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또는 이제 외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로봇이 막 갑자기 미쳐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뭐 터미네이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살짝 걱정이 좀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 안 좋게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로봇을 갖다가 이제 활용할 경우에 그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 만화 영화에 나왔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희 로봇 태권브이에서도 그 키 작은 아저씨 그 무슨 박사 김 박사였나 무슨 박사가 그 로봇 가지고 장난치려고 했었던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조금 다르긴 해도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회의 어떤 부조리, 그러니까 악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오작동,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죠. 실제로 보면은 중국에서 그 로봇 전시회 이런 데서 로봇이 사람을 때리는 뭐 이런 것들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 머스크가 그리는 어떤 비전 자체는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유 시간을 갖다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걸 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방향대로 갈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부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좀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저는 이번 대선 이후에 정책 변화 가능성 이런 쪽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화 강세가 구조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를 한 단계 더 올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실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조적인 개편 이슈 때문에 최근에 보면 증권주나 지주회사나 일부 자산주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선거 이후에 단기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외국인들의 어떤 반응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 가운데서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노이즈가 있는 부분들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고 좀 타협의 어떤 방향이 좀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의외로 그런 쪽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무 좁게만 보시지 말고 좀 넓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대해서 좀 나름 더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00% 주식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